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광명 씨는 두 번째 오셨습니다. 작년에 왔고요. 대전이 광명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이제 KTX가 불과 한 40분 만에 오후 가고 있으니까 이제 대전과 광명은 이웃집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광명 동구를 꼭 봐야겠다고 왔는데 못 봤고, 또 이번에도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이번에는 광명 동구를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또 오늘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우리 명물이 됐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이한 거는 제가 이제 자치분권대학에 여러 군데 다녀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고 또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국민들로부터 또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높은 지지와 공감대를 못 얻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여성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그래요. 그동안에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여성들의 지방선거, 지방자치 참여율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26.7%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은 7명을 배출했고, 물론 이제 주로 구청장, 기초단체장입니다만 그 구의원, 시의원 합해서 전체가 26.7%, 굉장히 높아졌죠. 왜냐하면 91년 처음 지방의회가 부활될 때 여성 참여 비율은 0.9%였습니다. 1%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1.3%, 1.6%, 2.3%, 뭐 3.4%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06년에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10%대로 올라섰고, 올 6.13 지방선거에서 26.7%인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보통 한 선진국의 비율은 40% 정도 되거든요. 더 높은 데는 북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7, 80%가 여성들이라서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동성이 70%를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동성이라고 좋게 썼지만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70%를 못 얻고 여성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여성이 70%를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남녀차별 문제가 생겨서 동성이 70%를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는 지방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주로 여성 주부분들이 관여되는 일이 많거든요. 교육, 복지, 뭐 상하수도, 치안, 이런 문제가 여성들의 그 의견, 여성들의 판단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무관심하거나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큰 문제점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광명시에 와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치분권대학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교육과 또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적극 이제 나서 주시면 아마 광명시도 발전하고 지방자치도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와 분권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냐, 이거 너무 뭐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효율적이고 강력한 중앙정부만 있으면 되지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뭘 그렇게 많이 243개 자치단체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경제 여건도 어렵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또 지방선거 할 때 보면은 뭐 이거 아주 시끄럽고 골치 아픈데 뭐하러 이 짓을 하느냐. 우리가 중앙정부만 아주 효율적이고 또 대통령이 잘 중앙정부만 이끌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유 대한민국 이게 너무 골치 아프다, 너무 시끄럽다, 너무 혼란스럽다, 정말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냥 싹 통제를 해야지, 이거 이대로 가다는 다 망하게 생겼다, 무슨 놈의 지방자치냐, 또 우리 지방의회 뽑아놨더니 엉뚱한 짓만 한다, 전부 다 하는 짓이 이건 뭐 눈에 거스린다, 지방의회 문 닫아라, 뭐 해외 연수나 다니고 뭐 갑질이나 하고, 이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대로 두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7년이나 됐습니다. 지방의회 부활로 따지면 27년. 광역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은 거는 23년째가 지금 지나고 있죠. 성년이 된 겁니다. 어느새 성년이 됐어요. 그런데 덩치만 성년이지 아직도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여전히 유아적이다. 또 성년이면 성년에 걸맞는 옷을 입혀주고 성년이 책임지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안 주다 보니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덩치가 좀 더 크든 작든 퉁퉁하든 날씬하든 다 똑같은 옷만 입혀놓고 행동하기를 바라니까 제대로 행동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은 했다고 하는, 그러면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1952년부터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어요. 근데 52년이면 언제입니까? 6.25 동란 중이에요. 전쟁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지방자치를 했어요. 52년도에 1949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그래서 52년에 시읍면, 그때는 지금은 시군구잖아요. 그때는 서울특별시 도읍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의원 선거도 하고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했어요. 52년도에. 그리고 56년에 했고 60년에 이제 아주 전국적으로 하다가 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중단이 됐죠. 9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6.25 동란까지도 불사해서 한 이유는 지금같이 우리가 지방자치의 원리나 원칙에 충실한 게 아니라 자유당 정권을 유지하고 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분석을 해보면 그때 지방의원들 또는 도지사들의 평균 연령이 제일 많은 3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때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했구나, 젊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진출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그때 30대는 지금의 50대입니다.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 평균 수명이 52세예요. 지금은 82세. 30년이 차이가. 물론 이제 60년도는 이제 유아 사망률,
보통 뭐 한 10명씩 나가지고 한두 명은 낳자마자 뭐 낳다 죽거나 낳자마자 죽거나 뭐 그렇게 해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전체 평균 수명은 떨어지지만 어쨌거나 평균 수명이 52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0년이 늘어난 건데.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은 그때 30대면 지금의 한 50대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학력 수준도 중졸 아니면 국졸입니다. 중졸이 평균 제일 높은 학력이에요. 학력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여성들은 거의 없고요. 가물에 콩나듯이 이제 그런 우리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를 한 거죠. 그러나 그 9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교훈이었고 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방자치를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미루자, 지방재정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루자 해서 그게 30년 동안 이제 동면기를 거치다가 91년도에 부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에서 현재까지 지난 27년 동안에 과연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 정말 긍정적으로 바꿨는지 부정적으로 지금 바꿨는지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면 우리가 더 앞으로 해야 될 테고, 또 부정적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거라면은 그만둬야죠. 또 정말 잘 되는데 부작용과 낭비가 심하다면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를 한번 평가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제 우리 광명시가 지금 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한 33만 명인가요? 그쯤 돼서 저는 대전시가 지금 인구가 150만 명쯤 되는데 30만 명이 될 때가 꽤 오래 있었어요. 대전시가 30만 명 수준이. 근데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어르신도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30만 명의 인구가 있을 때 가장 그 도시의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굉장히 평화롭고 이런 그 인구 수준이라고, 인구 규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마냥 인구가 늘어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광명시도 한 30만 명 내외에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뭐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주민자치로 가야 되는데, 이제 주민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 지루하지 않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는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옛날에는 베스트 원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온리 원, 퍼스트 원, 이게 중요해요. 우리 광명시도 자꾸 다른 곳에서는 없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국가도 그렇고 도시도 그래요. 이제 그런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이제 광고를 제가 예를 든 건데, 이거는 생략, 이것만 먼저 하세요. 이게 이제 백미러 대신에 구두 약 선전입니다. 백미러 대신에 구두를 달아도 더 잘 보인다, 뭐 이런 의미죠. 이거는 이제 뭐겠어요? 수갑을 안 차고 접착제를 통해서 손가락을 묶어 놓은 거예요. 이런 뭐 광고가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 동영상 좀 한번 브로셔로 틀어보시죠. 주의 깊게 보세요. 짧은데 벤츠차 선전이에요. 벤츠. 그 옆에 탄 사람이 이제 저승사자입니다. 이제 이 운전수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려고 위험물들을 설치해 놓고 이제 차를 운전을 시켰는데, 예, 브레이크가 잘 들어가지고 위험을 피하고 오히려 살아났다는 그런 선전이죠. 근데 이제 뭐 상상력도 좋지만 저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이 운전수가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하는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시민이나 또는 국민이 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겠죠. 또 우리 대통령도 운전자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한반도의 운전자론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태우고 운전을 해서 뭐 통일로 가겠다. 이런 건데, 과연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차는 우리가 타긴 탔는데 정말 운전을 잘하는 지도자인지, 또 운전을 잘해도 자동차가 기능상 말을 안 들으면 잘못되는 거겠죠. 지금 도처에 뭐 핵무기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고 있는데 가다가 설 때는 서야 되는데 제대로 브레이크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가 나겠죠. 저승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강명시정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정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좋은 지도자의 운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 다시 말해서 우리 국정, 시정이 정말 기능을 잘해야 되겠죠. 전속력으로 달릴 때는 달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급하게 정지할 때는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우리가 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20세기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 읽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죠. 20세기에는 모든 걸 국가가 주도를 했습니다. 국가가 다 알아서 풀었어요, 문제를.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이 풀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국민의 민도가 낮고 역량이 부족할 때는 국가가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이런 국민들을 역량이 없는 국가가 끌어갈 수가 없어요. 끌어간다면 결국은 그거는 법과 규정을 가지고 강제로 끌어가는 거겠죠.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이 시대 변화에 국민이 주도하도록 국가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로 해야 되는 거죠. 또 옛날에는 중앙이 다 중심이 됐어요. 중앙정부가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해주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빨리 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실패한다. 정책도 실패하고 환영받을 수가 없다. 이제 지역을 잘 아는 게 지방이지 중앙일 수 없습니다. 또 옛날에는 성장을 주된 가치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장 후 분배한다. 이런 논리로 그동안 성장에 주력을 했죠. 그런데 정말 기적적인 성장은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를 든 60년, 항상 우리가 60년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60년이라는 건 아직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기 전입니다. 6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가 100달러가 안 됐단 말이에요. 79달러. 최빈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3만 불을 넘어섰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또 1960년도에 무역 규모가 3,300만 불밖에 안 됐어요. 1억 달러가 안 됐어요.
우리가 멸치, 뭐 고등어 이런 거 팔아가지고 또 가발 이런 거 팔아가지고 3,300만 불. 지금은 1조 불을 넘어섰어요. 물론 이제 조금 지금 1조 불 아래로 떨어져서 걱정인데 하여튼 무역 규모 1조 불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분배 문제에 소홀했어요. 그래서 성장의 과실이 이제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계층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잘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만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요. 이런 이 격차가 심화됐기 때문에 이제 분배 문제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은 그러면 멈추고 성장은 이제 그만하고 분배만 그러면 신경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문제는 쉽죠. 이를테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라는 분배만을 강조하다가 다 나눠 먹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다 복지로 뭐 석유도 많이 나고 돈이 막 5.1달러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다 나눠 먹었어요. 학생들한테 노트북 하나씩 다 사주고 또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복지로 그냥 신나게 먹다가 지금 아주 쫄딱 망해서 먹을 거를 걱정해야 되는, 그래서 전 국민이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를 하게 된 12kg가 빠진 마두로 다이어트가 생겨난 정도로 비참하게 됐죠. 그거는 성장을 외면한 무리한 분배의 결과입니다. 무리한 복지의 결과예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가 복지국가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절대로 성장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중시하고 성장을 통해서 성장에서 나온 과실을 착실하게 분배로 연계를 시킨 거예요. 일찍부터. 근데 우리는 미룬 거예요. 10,000불이 돼야 분배를 시작한다. 20,000불이 돼야 분배를 시작한다. 30,000불은 넘어야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미루다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시정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대한민국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소득 10%는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과 분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화 있게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실현하는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동안에 타율적으로 살아왔죠.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은 거예요. 권리만 생각하지 책임을 아직 생각하지 않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자유지만 거기에는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은 안 지고 권리와 자유만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자율성을 아직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획일적인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걸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해야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가치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바뀐 세상에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그거는 창의와 자율과 공존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직 자율이라는 것에 대한 이것도 우리가 익숙치 않고
또 창의성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더라도 아직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과학상을 아직 한 명도 배출을 못했어요. 우리 교육이 부럽다, 엘리트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우리 학부모, 우리 윗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올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는 끌고 왔지만 지금부터는 교육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입시교육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입시교육이 교육의 전부예요. 대학 입시교육이. 그래서 여전히 수능을 30% 하느냐, 내신을 30%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난 몇십 년을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교육을 가지고는 창의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우리가 지금 공존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서로 적폐, 서로 제거와 타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같이 경쟁하는 공존의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이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각각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적폐의 대상이고 저놈은 제거해야 되고 타도해야 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공존을 못하고 있는 이 점이 대한민국의 지금 최대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수는 마치 수구 꼴통들이고 진보는 좌익 빨갱이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를 매도해가지고 극한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갇혀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적개심만 불러일으키고. 저는 그게 이제 아직 우리가 공존할 줄 몰라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계층 간의, 지역 간의, 세대 간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여전히 9대1, 8대2로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 뺏어서 나눠 가질 거냐?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하는 것이 이제 큰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휴머니즘, 인간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감나무에 이 감을 다 따질 않았어요. 왜? 까치밥이라고 해서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을 존중하는 건 물론이고 하찮은 생물까지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공존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 작은 콩도 나눠 먹을 줄 아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동물은 고사하고 우리 인간끼리도 서로 존중하지 않고 또 서로 같이 상존하고 같이 서로 나누는 공동체 의식도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정체성과 주체성도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위기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도 지금은 이렇게 서로 불신 또 그러다 보니까 분열, 코드 중심으로만 의사소통하고 이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미래를 보는 해안입니다. 미래를 우리보다 앞서서 미래를 보고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 기껏해야 다음 선거 거기만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과 통합은 또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동지, 우리 편만 챙기는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과 신뢰가 안 되는 이런 리더십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또 뭐 내로남불식 도덕적 해이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표적으로 이 두 글귀를 좋아하는데, 정약용 선생은 자상자 인하지요 자아자 인상지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면 남이 깎아내릴 것이고 나를 낮추면 남이 높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겸손을 말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거를 일찍이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책인지심 책기요 서기지심 서인이다. 남을 책망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꾸짖어야 되고, 나에게 관대하려면 남에게 먼저 관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은 커물만 보고, 이런 식의 내로남불이 지금 뭐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기죠. 또 맹자의 가유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집안이 잘 된다. 해성은 어린아이 우는 소리, 출산율이죠. 기성은 배틀 짜는 소리. 이게 뭐냐면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가내 공업을 배틀을 짜서 가게를 꾸려가고 가게를 보탠 그런 뜻에서 이제 이 기자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배틀 기자입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이게 교육이죠. 글 읽는 소리가 담밖을 넘어가야 그 집안이 번성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집안만이 아니라 지유삼성,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국유삼성,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소리가 지금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아도 뭔가 좀 소리가 맞지 않는 소리예요. 지금 출산율도 좀 가입 여성 1인당 1명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0.95명. 이제 우리가 점점점 인구가 감소되는 거고, 또 경제는 뭐 여전히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데 여전히 우리는 헤매고 있어요. 교육의 틀, 교육의 방식, 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 19세기, 20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저녁에, 피곤한 저녁에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지방자치도 배우고 뭐 주민자치도 배우고 그렇지만 지금 평생 학습 시대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그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삶에 대한 열정, 또 겸손,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배움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오늘은 이거고 다른 거를 배워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패션, 열정을 배움으로써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격이 있습니다. 다. 그걸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격이 다 다르죠. 근데 그 인격을 가름하는 기준은 교양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이 향기가 오래 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오는 거고, 그 인격의 핵심이 겸손입니다. 배운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배우는 사람만이 겸손이라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못 배운 사람의 특징이 잘난 척, 아는 척, 절대로 모른다는 소리는 안 하죠. 자격지심에 의해서. 또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만이
이 겸손을 통해서 또 배울수록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는 나 자신이 얼마나 잘 모르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울수록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수록 모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주민자치위원이 되더라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 우리 지역민에 대한 사랑,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역에 봉사하겠다. 이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을 보고 했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뭐 의사, 요새 뭐 제일 좋아하는 직업 의사, 뭐 판검사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의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인술에 대한 걸 깨닫고 환자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이 벌면 조금 날지 모르지만 돈에 따라서 행복의 느낌이 달라질 거지 사랑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판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정말 뭐 엉터리 공무원도 있지만 정말 성실한 공무원들도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무원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느끼게 해주는 게 이게 궁극적인 배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말이죠. 잘 가르치는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잘 배워야 교육의 효과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잘 배우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배움의 목적일 수 있죠. 항상 우리는 그 문제를 풀려면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나 지식과 정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여기에는 시차가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를 잘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거는 지금의 지식과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거는 지금의 아이디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과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 절대 이거를 안 버리려고 그래요. 이미 다 낡아 빠져서 쓸모도 없는데 그걸 계속 간직하고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게 편견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지금은 이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20%밖에 살아남지 않고 현재 지식과 정보, 유용한 지식과 정보가 20년 후에는 2%밖에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울 때 자기의 지식과 정보를 이미 낡아 빠진 지식과 정보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폐기할 줄 알아야 돼요. 버려야 채워집니다. 근데 이걸 안 버리고 그냥 끝까지 갖고 있으려면 그게 고집이 되고 편견이 되고 독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다. 그걸 폐기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폐기학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자가 지지자부여 호지자여 호지자부여 낙지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배우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공자가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공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줄이라고 한다면 권학, 배워라. 배워라는 겁니다. 배워라. 배우면 즐거워진다. 이거를 내가 꼭 어디다 써먹고 뭐 어디 뭐 자격시험을 따고 어디 뭐 입학을 하고 이것도 목적이 되지만 배우는 자체만도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치분권대학 또 앞으로 우리 광명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즐거워지고 젊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제 이거부터 먼저 보죠. 아까 이거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49년에 처음 법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는 서울특별시도, 시읍면 이렇게 이계층제. 지금은 시도, 시군구 이계층제인데 그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팔도, 광역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읍면 이렇게 이계층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2년에 시읍면 의원 선거를 최초로 했고요. 52년도에. 그다음에 56년도에 두 번째 선거를 해서 2대가 구성이 됐고 그때 이제 시읍면장까지도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60년 장면 정권 때 이제 본격적인 전체 대표를 다 직선으로 뽑았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 이 61년에 1년이 채 안 된 채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3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91년에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간단한 경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이 이제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왜 했냐, 너무 돈만 드는 이 선거를 자치를 왜 하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아주 귀한 선물을 줬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도 있지만 이거는 뭐 오히려 이거에 비하면은 이제 미진한 거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비로소 지역의 주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말은 지역의 주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결정권은 다 관이 가졌어요. 민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민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우리 민은 피치자, 관은 치자.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고, 그걸 이제 우리 민이 서브젝트라고 그러죠. 종속물.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유권자가 됐어요. 우리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았어요. 유권자라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또 우리 주민이 고객, 소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목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고객을 만족시키느냐, 이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최고로 감동을 주느냐, 이게 행정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변화죠. 그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관은 굉장히 무서운 데고 될 수 있으면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데고 여기 오면 응침하고 이렇게 생각됐던 게 옛날도 아니죠. 27년 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로 따진다면 27년 이전의 수천 년의 역사는 전부 다 관민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과 민이 파트너가 됐어요. 이제 관이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면 민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을 존중하고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권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집행하고 이러한 주민 참여가 또 같이 그 민관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너는 안 됐지만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뭐 우리 국민은 대중은 개돼지 같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붕괴를 했어요. 옛날에는 개돼지 취급 받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들쥐들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분개하고 우리가 당당히 우리가 주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이 있지만, 그게 실제로 체감됐던 거는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안정이 유지됐다는 겁니다. 지난 27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불안했습니까? 안보 위기도 계속 되어 왔지만, 최근에 이제 뭐 평화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졌지만, 뭐 여전히 북핵 위기에서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살아왔고, 또 경제 위기, IMF 외환위기, 숱한 경제 위기를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정치적 위기는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살도 하고, 대통령이 탄핵도 당하고, 구속도 당하고, 이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지역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해서 우리 손으로 뽑은 임기가 보장된 지역의 수장이 있고, 그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이 있고, 만일 대통령이 다 임명했다고 해보세요.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위가 망가지고 구속되면 그로부터 임명받은 단체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같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는 이 지역의 혼란, 전국적인 혼란은 감당할 수가 없죠.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이 나서던가, 지난번 같이 군사혁명이 나든지 군사 쿠데타가 나든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게 곤란하면은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다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바예요. 이를테면은 북아프리카,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이런 나라들도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혁명에 의해서 민주주의 혁명,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에 의해서 그 막강한 권력, 독재가 하루아침에 망가졌어요.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독재 정권이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그나마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던 토대는 지방자치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지방자치 하지 않았다면 체제의 위기를 맞게 되겠죠. 어떻게 붕괴됐을지 모릅니다. 또 그거를 북한이 그대로 둘 리가 없을 테고.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의 지방자치가 가져온 이 성과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고마운 것이다. 굉장한 혜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수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만은 지방자치의 문제점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여전히 심각해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지금도 비정상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도요, 이 지방선거 아닙니다. 지방 없는 지방선거예요. 지방에 이슈도 없었죠. 인물 검증도 안 됐죠. 공약 경쟁도 안 했죠.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선거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거다. 왜냐하면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선거는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그 경쟁을 통해서 그 후보가 나중에 맡을 자리에 어울리는 인물이 됩니다. 경쟁을 해야만. 그 검증을 거쳐야만. 근데 그게 생략돼 버리면 아무 검증 없이, 아무 경쟁 없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지도자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잘못된 오판,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미국도 선거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선거 기간을 줄이자, 선거를 조금 축소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서의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냅니다. 아무리 정치 경험이 없는 신진이 선거에 참여해도 그 엄격한 검증, 경쟁을 통해서 정말 대통령을 맡아도 어울릴 만한 인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 사람이 그러한 인물로 발전해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오판을 줄여줄 수 있는 비용이 더 절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선거가 지금 지난 6.13 지방선거의 선거 비용이 1조 원입니다. 선거 보전 비용이 한 5천억까지 되니까 1조 원이 돼요. 이게 김포시의 1년 예산과 같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2만 5천 원의 돈을 호주머니에서 낸 거예요. 2만 5천 원. 5천만이 2만 5천 원을 낸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우리가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를 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하면서 전면 정당 공천제를 하기 때문에 정당의 대리전 같은 선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정당 보고 찍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육감까지도,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까지도 어느 칸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냥 일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히 비정상적인, 또 비교육적인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도시나 농촌이거나 또 뭐 잘 사는 지역이나 못 사는 지역이나 똑같은 획일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의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치의식이 높아진 것 같죠? 교육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자치의식도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치의식은 교육과 연습과 경험 없이는 높아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동안의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정상적인 주민자치가 아니었죠. 이제 주민자치회를 만든다는 건데, 그걸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해도 정말 진지한 회의를 통해서 토론과 대화를 잘해서 타협과 협상을 거쳐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잘할 수 있느냐. 그저 우리는 뭐 다수결의 원리만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지역의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거든. 회의를 잘하는 법, 대화를 잘하는 법, 타협과 협상을 잘하는 법, 합의를 이루어내는 거, 이게 다 상식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교육과 투자를 통해서. 근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못 해요, 우리가. 전부 다
행정구역을 국경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절대 협력을 안 합니다. 다 우리 지역에 축제 따로 해야 되고 시설 따로 갖다 놔야 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는 굉장한 낭비와 비효율입니다. 이 선진국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협력을 하거든요. 이웃자치단체와.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명의 문제를 광명 속에서만 풀 수 있겠어요? 광명 속의 교통, 교육, 경제 이 문제를 광명이라는 행정구역 그 틀 안에서만 해결이 되겠냐고요. 넓게 봐야죠. 넓게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문제점이고, 또 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아직 연계가 잘 안 돼 있는 문제도 숙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보면 지방자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죠.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방자치는 가야 할 길입니다. 더 미룰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중앙집권으로 회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자치를 정상화시켜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진국이 가는 길이고 우리 국가 발전의 단계가 여기에 와 있고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장 후의 복지 문제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듯이 지방자치를 또 너무 이르다 해서 미뤄온 후에 뭐 경제가 좀 나아진 뒤에 지방자치를 새로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꾸준한 지금 수준에 맞는 지방자치를 통하고 꾸준히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를 미루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큰 위기 속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치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도요.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직 대법원에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게 청양에 아직 판결이 안 난 걸로 아는데 거기도 한 표 차이로 아직은 사법적인 판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마 그게 지금 당선자 새로 그 무효표가 어떻게 되면 당선자가 뒤바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동점으로 선거 결과가 난 게 7번이었습니다. 동점. 동점이 되면 누가 되죠? 연장자가 되는. 근데 동점이 7번이고 한 표 차가 13번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 기초의원 선거죠. 이제 유권자가 작은. 근데 제가 여기 가져오 나온 사례는 한 표 차로 세계사가 바뀐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부터 보면은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는 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활발한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종교회의에 광장에 모여서 한 토론의 주제가 여성은 인간인가 동물인가 이걸 가지고 뭐 밤낮을 토론을 맨날 며칠 했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가지고 투표를 해서 한 표 차이로 여성은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그렇습니다. 만일 여성은 여전히 동물이다 이렇게 됐으면 또 오랜 시간 여성들이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겠죠.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지만 그 전에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할까 독어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논란이 많았답니다. 근데 역시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거쳐서 미국의 국어는 영어다. 근데 만일 독일어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세계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923년에 그 히틀러가 나치당의 지도자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근데 이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보니까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한 표 차로 결정이 된 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나치당의 당수가 돼서 국가 총통이 됐을 때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한 200만 표 차로 당선이 됐죠. 근데 그 근거가 되는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다. 그래서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희생자, 그중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음을 당한 거죠. 그렇죠. 한 표가 세계사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표가 중요하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의미로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좀 우스갯소리로 텔레토비 아시죠? 여러분들 텔레토비를 보고 자랐습니까? 텔레토비로 자녀를 가르쳤습니까? 텔레토비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7가지가 있답니다. 둥근 지붕에 살고, 여의도 지붕이 둥글잖아요. TV에 자주 나와서 우리가 그래서 익숙하게 보는 거고, 빨강, 초록, 뭐 노랑, 뭐 색깔을 다 가지고 하는 일 없이 떼지어 다니고 맨날 지겹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하는 이거는 제가 그 혹시 국회의원이 있을까 봐 안 적어놨는데 둘 다 인간이 되기는 어렵다. 그런가 하면은 거지와 교수도 7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거지와 교수도. 제가 뭐 이 셀프 디스를 하는 건데 둘 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뭔가를 매일 들고 다니고 되기가 되게 어렵죠. 한 번 되면 쉽답니다. 작년에 한 말 또 하고 각설이 타령도 그렇고 교수도 맨날 똑같은 말만 항상 얻어먹고 대접할 줄 모른다. 그러나 투철한 직업의식이 있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직이나 전직이 안 한다. 평생 하는 것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미래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미래. 이게 이제 미래를 잘못 예측해가지고 실패한 사례입니다. 미래를 잘못 예측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화가 벨이 전화를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벨이 이제 이 발명된 전화를 가지고 이 회사를 찾아가서 이거를 대량 생산하자. 그럼 통신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너무 결점이 많다. 근데 전화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까지 지금 진화해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갔어. 전화가 우리 이제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이걸 잘못 예측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TV도 그랬어요. TV도 이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 회사가 전망을 해서 이 회사도 망했죠. 또 그런가 하면 1차 대전의 프랑스 사령관 이 사람은 비행기의 군사적 가치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는 장난감이다. 이렇게 해서 이 프랑스는 이제 패전하고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이 사령관은 이제 패전에 책임을 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회사는 망하면 그뿐이지만 이렇게 국가가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도 처음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 77년이면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당시 최첨단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퍼스널 컴퓨터는 옛날에는 컴퓨터가 뭐 이 공간만 하게 컸었거든요. 집채만 했죠. 근데 이제 이걸 축소화해서 뭐 애플, 뭐 맥킨토시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그걸 우습게 보고
이 회사가 거부한 거예요. 당연히 이 회사는 망했죠. 이렇게 미래를 잘못 전망하면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20세기와 21세기를 비교해 봤지만 여기 이렇게 비교도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강력한 슈퍼맨이 나와서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대통령만 슈퍼맨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또 바꾸면 또 새로 해결할 거다. 근데 슈퍼맨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슈퍼맨이 돼서도 안 돼요. 이제는 아바타의 시대라고 해서 소통과 참여를 하고 문제를 같이 푸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우리 좌뇌, 왼쪽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오른쪽 뇌는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성을 중요시했지만 요새는 감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비도 옛날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격, 품질, 성능 이런 거를 통해서 소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거보다는 감성, 느낌, 또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감성을 가지고 소비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지 않은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시계도 옛날에는 이 시계가 초정밀 기계 산업이었잖아요. 시계가 잘 맞고 방수가 잘 되고 뭐 이런 시계가 최고인데 지금은 이 시계가 패션 산업입니다. 안 맞아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더 정확한 핸드폰에 시계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내 옷하고 잘 맞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차고 있거나 나밖에 없는 시계거나 이런 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성을 좌우하는 게 누구냐? 그게 여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육권, 소비권, 지역, 자기 가정, 경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죠. 그 여성의 감성을 읽지 못하면 팔 수가 없어요. 여성의 그 섬세하고 변화하는 감성을 읽을 줄 아는.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 LG 회사가 몇 년 전에 영국에 디지털 카메라를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판매 시장을 넓히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능도 새로 첨가하고 가격도 낮춰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 소비가 안 늘더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최후에 이제 다 틀렸다.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후 회의에서 어떤 말단 여성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그걸 건의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탐탁진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채택을 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제 안 되는 셈 치고. 근데 그게 일약 히트를 했어요. 근데 여성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가격을 낮추는 것도 아니고 성능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품질을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의 색깔을 바꾸자.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의 주된 색깔은 뭡니까? 흰색 아니면 검정색 아니면 뭐 은색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맞는 색깔을 제안을 한 거예요. 무슨 색이겠어요?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하늘색이었어요. 하늘색. 왜냐하면 영국이 좀 우중충하고 안개, 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늘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파란 스카이 블루라고 하는 하늘색. 그래서 그 나라는 뭐 하늘만 보이면 다 벗고 나가서 뭐 일광욕을 하고 뭐 이런 그 야단을 떱니다. 그래서 하늘색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먹히죠. 하늘색이 안 먹혀요. 왜? 아무리 인공적인 하늘색을 잘 만들어도 늘 하늘과 비교가 되면 촌스러워요. 우리는 하늘색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늘색을 만들면 촌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안 먹히지만은 그 나라의 그 개성과 환경 조건에 맞는 아이디어가 먹히는 그런 감성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넘버원, 베스트 원보다는 온리 원, 퍼스트 원의 시대로 간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그동안에는 이 마케팅 시대라든지 뭐 생산 관리 시대인데 이제 윤리 경영의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기업의 갑질을 요새 많이 우리가 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갑질, 기업주의 갑질, 뭐 대리점에 대한 갑질, 종업원에 대한 갑질, 그런 그 갑을 관계에서 오는 그 일방적인 갑질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게 최근입니다. 그전에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뭐 해프닝이거나 개별적인 일로 뭐 돈 좀 주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그 갑질한 사람이 사과하고 싹싹 빌고 자기 그 직책을 내놓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개인적인 우스운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개개인의 불만이 이제는 눈덩이처럼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이버 공간이 생긴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 그 문제에 불만을 가진 수많은 고객들이 목소리가 모아진 거고, 거기 모아진 그 폭발적인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불매운동입니다. 불매운동. 불매운동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장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볍게 돈 몇 푼 주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무시했다가는 회사가 주가도 떨어지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나와서 사과하고 이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윤리 경영, 다시 말해서 법을 잘 지키고 또 사회 환원을 잘하고 또 책임을 짓는 그런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다소 품질이 떨어져도 오히려 선택된다는 거죠. 그게 윤리 경영의 시대입니다. 그 외국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거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그리고 우리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 또 그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런데도 우리가 삼성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삼성이 윤리경영 시대에 잘 적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법을 지키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편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지만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이유. 그게 윤리경영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는 환경을 좀 몇 가지만 좀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2050 클럽이라고 하는 선진국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개인소득 2만 불, 인구 5천만. 이게 2050 선진국 클럽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가입이 됐고 이제 아마 3050 클럽으로 아마 가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2006년에 2만 불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12년 지금 3만 불을 넘었니 안 넘었니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에 3만 불 턱을 못 넘은 거예요. 2만 불 됐다가 10년 내에 3만 불이 안 된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아랍에미레이트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미 이제 뭐 월등히 이제 4만 불, 5만 불로 갔죠. 우리만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뭐 성장은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인 자살률, 뭐 이혼율, 교통사고 사망률, 뭐 성형률, 낙태율, 해외 입양률, 사교육비 이런 거는 좀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계속 지금 오다가 이제 26위에 머물러 있죠. 한때는 11위까지 갔었는데 2007년에 11위에서 26위로 떨어졌습니다. 국가 경쟁력. 또 우리가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갔죠. 무역 규모는 1조불 밑으로 내려왔죠.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은 다 추월당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도 지금 한계 상황에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런 성장에 주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격차가 아까 심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편차가 6.7배입니다. 상위 10%가 6.7배 더 많은 지금 소득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양극화되면서 중산층은 붕괴됐고요. 더 심각한 거는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상위는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을 시키고 못 사는 사람은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개천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는 상속되고 가난은 대물림되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아주 슬픈 통계가 있죠. 소득 상위 10%의 청년 결혼 비율은 82%지만 하위 10%의 결혼 비율은 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젊은이들을 가장 불만스럽게 하는 내용이죠.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는. 타일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야, 우리 때는 막 이렇게 못 살 때도 우리가 공부하고 그랬는데 막 너는 뭐가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욱박지르고 타일렀는데 그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부가 편중되는. 그래서 이 미국 100대 부자의 78명은 자수성가지만 한국 100대 부자의 84명은 상속부자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헬조선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그런 통계가 되는 거죠. 도저히 열심히 살아가지고서는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위치에보다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즘에 젊은 층들이 좌절감, 또 기성 세대에 대한 분노, 반발, 저항 이런 게 생긴 거죠. 자기네들 취업도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연애도 못해, 결혼도 못해, 출산도 못해, 내 집도 못 가져,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다 포기해야 돼. 그래서 3포, 5포, 7포 세대가 된 겁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 생망. 청년 백수 전성시대. 31살은 절망이다. 청년 실업 신용불량, 청년 실신시대다.
뭐 이런 말들이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들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성세대들은 50년 동안에 기적적인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발전이냐 도대체. 누가 다 이 과실은 누가 다 먹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또 이 체제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서서히 사회민주주의 체제, 인민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유혹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서 넘어온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체제가 위험해진 게 아니라 우리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생긴 거예요. 우리 체제를 건강하게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만 치중했지 그 성장 속에 있는 인간 문제,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 민주적 절차, 균형 발전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사회가 뭐냐면, 또 우리가 앞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사회는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 지금 불로소득이 많단 말이에요. 아마 일하고 놀아도 돈을 버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집을 뭐 수십 채, 수백 채 가진 사람도 있고. 땀 흘린 만큼 대우를 받아야죠. 그죠? 또 노력하다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죠. 한 번 실패하면 영영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재기의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패자 부활전이 없는 거예요. 또 격차와 소외가 없기보다는 하여튼 최소화되는 그런 사회가 돼요. 또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 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 이후에 뭐 통일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으로 가야만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 27위고 이거 조금 줄었죠. 27위고 이제 북한이 한 요 정도로 50위. 합치면은 막 이제 7천만이 넘어서 굉장한 이제 강국이 될 수 있죠. 7,700만쯤 되면. 그리고 지금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강국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참 뒤떨어져요. 이게 좀 오래된 통계긴 합니다만 여전히 순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계속 늘어왔어요. 삼국시대는 330만, 700만, 이 일제강점기 때는 2천만, 다가 이제 3천만, 4천만, 5천만까지 갔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2002, 300년 되면 한민족이 소멸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에는 이제 고령화가 또 심각하거든요. 700만이 넘어서서 인구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기준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광역으로 따지면 전남이 초고령 사회가 됐고요. 이런 도는 이제 고령 사회가 됐고, 기초로 내려가서 고흥구는 또 이렇게 30%가 넘어섰습니다. 읍면 단위로 가면 60%가 가죠. 예. 이게 지방 소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령화 65세 인구 비율하고 가임 여성 20세에서 39세의 가임 여성과 이렇게 비율로 따져가지고 그게 0.5가 안 되면 지방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43곳 중에서 89개가 그 위기로 이제 지금 빠져들었다.
그래서 그 소멸된다. 광명은 그런데 지금 벗어나 있지만 지금 지방은 심각합니다. 농촌 지역은. 그저 뭐 결혼 이주자들 해외 결혼 이주자들이 와서 조금 채워주고 뭐 이하단인데 거의 지금 뭐 시골에 가면은 뭐 아기 우는 소리 들은 지가 오래됐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고령화되는 건 축복이죠. 오래 산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의 인구 6.6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지금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점점 줄은 거죠. 그래서 2050년에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목말, 그러니까 한 명의 노인을 목말 태우고 가는 사회. 그런 게 목말 사회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령자와 젊은 층 간의 밥그릇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심각한 이 밥그릇 싸움은 얼마나 치열한지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대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더 심각한 게요. 이게 65세 인구가 7%가 된 해입니다. 이게 14%가 된 이게 20%가 된 해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나 영국, 미국 같은 나라는 7%에서 20%로 가는 기간이 길잖아요. 150년. 그거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현재까지 세계 신기록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70년에 이미 7%, 94년에 14%, 2006년에 20%를 넘어선 초고령 국가입니다. 일본은. 근데 그게 몇 년이에요? 36년 만에 간 거예요. 세계 신기록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성에 안 차서 10년을 더 단축하고 고령화로 초고속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길어야 2026년까지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3만 불, 4만 불, 뭐 5만 불로 못 가면 영영 못 간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노사 간에 화합하고 지역 갈등 없어지고 이념 갈등도 해결하고 다 그렇게 다 단합이 돼서 총력을 기울여도 2025년이 되면 25년이 될지도 몰라요. 이때가 되면 모든 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인구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구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 병원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총체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병원 정책. 물론 이제 병원도 그렇지만 아니 지금 뭐 아이들이 안 낳는 이유는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이들 뭐 출산한다고 뭐 몇백만 원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 하나 대학 보내는데 3억 5천만 원이 듭니다. 1억 주고 해결한다잖아. 그렇게 돈 줘서 해결할 일이 아니죠. 예. 어디 뭐 지난번에 광명에서 그랬죠. 광명에서 1억 준다 그랬죠. 아니 저기가 원내대표 하시는 분이 1억 주고 해결을 해놓는다고. 그게 돈으로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고령화된 데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세가 됐고. 지금 여자가 우리 남자보다 6살 더 살아요. 우리가 북한보다 12살 더 삽니다.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때 보면은 북한의 딸과 남한의 엄마가 만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그죠? 북한의 딸이 더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 저출산이 우리가 1970년도에 1인당 4.5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9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 제일 많이 태어난 해가 58년 개띠. 100만이 태어났어요.
그 친구들이 막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3부제로 만들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 친구들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60세가 넘어섰죠. 이제 아마 복지관도 3부제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낳던 아이가 글쎄 이제 올해는 0.95명으로 떨어질 거고 출산아도 30만 명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30만. 3분의 1보다 또 떨어진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낳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는 여전히 막 이렇게 많이 낳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다민족 다문화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고령화돼 가지고 아까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30년을 더 산다는 건 축복인데 이 축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라고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거는 우리 노인들이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들의 빈곤, 고독, 병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인생을 60으로 보고 30에서 60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60세까지 뭐 어떻게 살았던 별로 의미가 없어요. 60에서 90의 인생을 새로 늘어난 이모작에서 삼모작의 인생이 60에서 90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근데 그 60에서 90의 인생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통 뭐 선진국에서 보면 이제 웰빙보다는 이제 웰다잉, 그죠? 어떻게 잘 우아하게 죽느냐, 품위 있게 죽느냐, 현명하게 죽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보통 몇 가지만 보면은 종교를 가져라 그러더라고요. 뭐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종교를 가져야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배워라. 꾸준히 배워라. 죽을 때까지 배워라. 그게 60에서 90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특히 남자는 요리를 배워라. 그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히 부부가 백년해로해서 같이 살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성이 혼자 되는 것보다 남성이 혼자 되는 게 굉장히 괴롭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남자가 먼저 배워서 뭐 다행히 부인하고 오래 살면 요리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불행하게 여자가 먼저 가도 남자가 혼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요리를 배워서 해 먹어야 된다. 또 사 먹더라도 요리를 할 줄 알면 좋은 걸 사 먹는다는 거예요. 요리를 배워라. 또 하나는 빨리 늙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이 사준 옷만 입지 말아라. 부인이 사준 옷만 입으면 금방 늙어버린대요. 부인은 절대로 젊게 옷을 안 입힌다는데 오래 입고 좀 이렇게 안 튀게 입히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옷은 자기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뭐 친구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책을 읽을 줄 알아야 60에서 90의 인생이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아이고 나 퇴직한 다음에 책 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책 읽는 습관이 없으면 나중에 책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책만 펼치면 졸리고 뭐 또 책을 읽으려면 눈도 잘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게 연계가 돼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막 달려왔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는 쭉 생략을 하고요. 여기 여성들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여성 엘리트 등용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여성 비율입니다. 이게 여성 합격률. 이 3개 고시의 수석은 다 여성이에요. 수석과 최연소 합격자는 다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도 이제 점점 여성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육사 졸업생이 1, 2, 3등이 다 여성. 지금 우리 대학도 다른 대학도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여성, 학생 대표도 여성, 뭐 술 잘 먹는 것도 여성, 뭐 다 여성. 지금은 여학생이 남학생을 선택합니다. 간택을 여학생이. 어떤 남학생을 고르냐? 말 잘 듣고 착한 남학생, 예쁘게 생긴 남학생, 이런 사람들. 반대로 남학생들은 또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자기 엄마처럼 와일드하고 보이시하고 그 카리스마 있고 이런 여자를 좋아해요. 이런 여학생. 그래서 이 축제 때 보면 술 취한 여학생, 남학생들은 업고 다니기 바쁩니다. 술을 여학생들 더 잘 먹어요. 저는 그걸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학생들의 능력 개발이 두드러진데 지금 남녀공학은 싫어하잖아요. 여학생들이 다 차지하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공부해야지 여학생들이 끼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대학도 여학생, 인기과는 다 여학생들이고 인기 없는 과는 저 남학생들. 전반적으로 이 성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여성들이 활발해지고 리더십도 커지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여성 개발 지수는 높아지는데 여성들의 현실 참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후진적이다는 거죠. 여성들의 여성 의원 비율도 뭐 한 17% 돼요. 국회의원 비율이. 그것도 세계적으로 열등하고요. 관리직의 뭐 이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도 여전히 세계의 후진국, 후진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원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어요. 우리 여성들을 국가 발전, 지역 발전에 끌어들이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된다. 그거를 만들어낸 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뒤졌어요. 그 지방자치에도 20%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40% 이상으로 2배로 늘려놨거든요. 그 이유는 여성들의 뭐 권익 신장하고 뭐 페미니즘 이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예요. 그래서 남녀 동수 공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똑같이 공천을 한다. 그걸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당선이 2배로 높아졌어요. 지금 오늘날 프랑스는 여성 그렇게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출산율도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됐죠. 지금 그 마크롱 대통령이 내각 비율도 절반은 여성으로. 캐나다도 트루도 총리가 절반은 여성이 장관으로 다 했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남성들은 못마땅하겠죠. 옛날을 그리워하겠죠. 그러나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은 안 옵니다.
예, 안 와요. 이제는 여성 상사도 모실 줄 알고 또 그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성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성들의 관심사가 뭐고, 여성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이거를 이제 남자도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여성들도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뭐 권리를 찾을 때는 뭐 남녀 동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의무를 할 때는 여성이니까 뭐 우리는 빠지고, 이런 식의 여성들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고난이 부여된 것만큼 책임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없어 쭉 넘기고요. 끝으로 이 주민자치 얘기인데, 이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못 보겠네요. 주민자치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인데요. 주민자치도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분권은 관에서 민으로의 분권, 관의 결정권을 민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다 넘기는 아니거든. 하여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권한, 결정권은 넘겨야 되고, 또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지방도 중앙에서 넘어온 권한이 위에, 아까 우리 시장님도 계셨지만 시장에게 다 집중이 되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권한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다 중앙에서 넘어온 권한이 시장이나 일부 상부층에서 독점하면 그거는 집권이고 독재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아직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이 분권이 달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치의식이 함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광명시에 산다고 해서 시민이 아닙니다. 시티에 산다고 해서 시티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티즌이 되려면 시티즌십, 시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시민의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 참여, 여기 자원봉사도 할 줄 알고 지역에 대해서 관심과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시민의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명시도 제가 좀 살펴봤었는데, 광명시도 발전하려면요, 광명시의 미래, 비전, 목표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시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같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그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광명시를 도대체 어느 미래로 끌고 갈 거냐, 어떤 도시로 만들 거냐, 그 부분이 잘 셋업이 돼야 돼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집행부, 의회, 지역 주민, 또 출향인 이런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가 돼서 주민이 통합하고 이게 비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광명 시민의 단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또 이 단합과 통합이 되도록 우리 시정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돼요. 이벤트도 만들고 또 서로 소통의 기회도 만들고. 그래서 이 협력 네트워크를 우리 광명시가 중심이 돼서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이걸 가버넌스라고 그러죠.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돼요. 자원봉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시정의 재정을 아껴주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의 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서비스의 질을. 아무리 공무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도 자원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자원봉사를 대단히 중요시한다.
우리 시에서는 이 자원봉사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또 이들이 자원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보험도 만들어주고 또 자원봉사 포인트도 해서 대접을 해주고 이런 겁니다. 협력을 얘기했고 우리 자치 역량 강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시가 지향하는 발전의 목표는요. 뭐 기업을 유치하고 도로를 새로 내고 무슨 뭐 인프라를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근본 목표는 지역의 인재 육성과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사람의 광명시의 좋은 인재를 키워서 뭐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광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 인재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광명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인적 자원을 잘 개발해서 그들이 다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역의 지역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도 들여오고 도로도 새로 만들고 인프라도 깔고 이러는 거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분권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험난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재도약,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아까 쭉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쭉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가 그런 지역 지방자치와 분권을 리드하는 선진 도시, 파이어니어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정말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